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토론회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강신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이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신 한국금융신문의 허가연 회장님하고 김봉국 대표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 토론회를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상당히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아주 실력자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발표가 알차게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올 초에 코로나 공식적으로는 코비드-19이 발발한 이후로 세계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가 멈춰선 거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K 방역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환경이 유지되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과 또 개발도상국들이 상당한 경제 타격을 입었고요. 따라서 경제 하강이 아주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일하면서 많은 위기를 한 몇 년마다 길게는 한 10년마다 이렇게 몇 차례씩 봐왔지만 이번의 경우는 또 그 원인의 특수성에서 많이 양상이 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물 경제나 금융 경제의 시스템 자체 문제가 온 것은 아닌데 경제가 완전히 스탑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양상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100여 년 전에 1차 세계대전이나 한 7, 80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이런 양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 아닌 상상을 해보는데요. 오늘 나온 얘기들을 살짝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는 코비드-19이 발발한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으로 그 과거의 유례를 볼 수 없는 규모와 신속성으로 일단 그 금융시장 자체는 상당히 안정이 되고 빨리 자산 가격이 회복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거의 한 3분기가 다 지나도록 그 코로나 환경이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서 실업의 문제라든지 공장 가동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러면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좀 궁금한 부분, 오늘 설명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제일 먼저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김한진 박사님이 아주 인상적인 말로서 발표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고 가격 변수가 급격히 변동을 할 때 늘 나오는 말이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건데 옛날에 유명한 이제 투자의 그루셨던 이제 존 템플턴께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번만은 다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 4월에. 근데 이번만은 다르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 경제 타격이나 그로 인한 가격 변수들의 변화는 과거와 좀 다른 듯이 보였지만 또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래서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보지 못했던 위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 노련한 분석가답게 김한진 박사님이 이번만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역시 안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점도 있고 아마 다르지 않은 점도 가보면 이제 밝혀질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까지 다르지 않았던 것이 달랐던 것보다는 항상 그 시점에 다르지 않았던 것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했다. 지금 제가 발표할 때 자산시장의 사이클과 부채 사이클, 경기 사이클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자산시장의 과열 내지 거품 내지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그 경로, 글로벌 자산시장에서의 어떤 과열 양산 경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탐욕, 또 탐욕이 만들어낸 과열, 그 과열 이후에 거품 붕괴, 거품 붕괴에 따른 또 통화재정 정책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상 현재까지는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만은 다르다. 이번 코비드19 이후에는 다를 거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논거가 사실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좀 비슷한 점은 결국 자산시장이 좀 과열되었다는 점, 그리고 결국 통화재정 정책이 계속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든 스무딩 시키려고 하는 글로벌 각국의 노력, 특히 미국 페드 말씀하셨지만 페드와 미 연방정부의 노력, 이것들은 또 똑같을 거라는 거고요. 다만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를 놓고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는 과열이 온 다음에 자산시장의 조정이 왔는데 지금은 경기의 일시 멈춘 현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마켓이 이렇게 급등락하고 전체적으로 질서 있게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만든 다음에 정책이 빵 터지고 그리고 자산시장이 급등락을 보이는, 하지만 이것도 또한 폭넓게 보면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순서만 조금 뒤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똑같은 거고 결국 이게 풀려가는 과정도 비슷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 오늘 토론의 전반부는 약간 이런 거시 문제나 뭐 통화 재정 정책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자산별로 지역별로 어떤 게 좀 좋은 투자 대안이 될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지금 주최층에서 뭐 여기저기서 질문이 들어오는 거를 저에게 이제 수시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나누는 내용과 또는 지금 발표하신 분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는 그때 녹여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한진 박사님이 먼저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또 그 본질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저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장님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페드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전문적인 걸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게 진짜 내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페드의 대응은 정말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만은 달랐던 것 같아요. 계속 위기가 왔을 때마다 페드가 그 소방수로서 역할을 많이 수행해 줬지만 그 대응의 강도와 신속성과 이런 거는 확실히 달랐던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오 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보면 사실 지금 딱히 추가적으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뭐 지난주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의구심을 품고
미국의 주가나 뭐 전 세계 뭐 가격 변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살짝 의문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출직인,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선출직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써서 그 실물 경제가 좀 버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그 미국의 그 중앙은행의 총재께서 이런 답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미국의 중앙은행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주어서 나름 우리가 옵션 전략에서 풋을 분명히 해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반면에 지금 미국은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 과연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합의점이 도출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규모를 놓고 다투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뭐 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거를 이제 선거 전략의 하나로서 뭐 이렇게 좀 흔들어 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FRB에서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 시간을 끌어줄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전망은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을지 우리 오 부장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부족하나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김한진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일단 첫 번째 과거와 다른가 같은가에 대한 이슈인데요. 저는 본질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2008년도를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을 우리는 유럽의 재정위기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금융하고 재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금융기관이 빚이 많아가지고 파산을 했느냐, 아니면은 정부가 빚이 많아가지고 파산을 했느냐, 결국에는 그 주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은 빚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중국이 휘청휘청할 때에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중국의 부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 19년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하에서 미국의 기업 부채라든지 전 세계의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일로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시각 중에 하나가 현재 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좀 이제 외람된 비유긴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뜯어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사리를 뜯어먹었는데 제가 빚이 있으면 빚쟁이가 와서 때리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코로나라는 하나의 트리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트리거가 터졌을 때 충격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주게 만들어 놓은 가장 큰 본질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부채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진 박사님께서 자료에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차트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전 세계 부채 추이라는 차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5페이지에 보면은 빚으로 빚을 쌓아가는 구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번에도 보시면 현재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첫 번째는 재정 정책이 나와주면서 2.7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게 사상 최대치로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들은요, 우량 회사채가 2017년도에 사상 최대치로 발행이 됐는데요. 지금 9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9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그 레벨을 넘어섰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의 발행도 이미 그때 당시 레벨을 넘어섰고요. 지금 보면 IPO도 거의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지금 이번에도 사태는 결국에는 부채의 문제에 코로나라는 사태가 이례적인 사태죠. 그게 붙었던 거고요. 이걸 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빚으로 메우는 구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는 사실상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부채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걸 건드렸었던 트리거의 요인, 그게 어퍼컷이었느냐 스트레이트였느냐 아니면 잽이었느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좀 센 게 하나 쳐서 들어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부채의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굉장히 좀 연약한 이슈가 아닌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지금 상황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이렇게 좀 부족 하나만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페드의 카드가 남아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아직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드도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카드가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시간을 더 끌어야 될지는 모를 겁니다. 그럼 카드 한 방을 쓸 때마다 굉장히 유효타를 날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럼 유효타를 날린다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랜드와 샌드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샌드라는 거는 결국에 그냥 돈을 주는 것이고요. 랜드는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역할만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량한 사람들, 신용도가 높고 현금 흐름이 양호하고 성장에 나오는 그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페드의 경기 부양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돌려 말하면은 우량한 애들한테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안겨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효과들보다는 샌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렉티드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FOMC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재정 정책이 발표가 될 겁니다. 재정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이미 여태까지도 찍어놓은 국채, 적자 국채가 엄청난데 적자 국채를 더 많이 찍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그나마 있는 시장 유동성도 없는데 이걸 정부가 저 국채를 발행해서 빨아들이면 시중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더 없어지지 않겠어? 라면서 민간의 투자를 내쫓는 이른바 구축을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드가 좀 나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FOMC 때 가장 많이 주목하셨던 게 이 부분입니다.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페드 스테이트먼트에서 어떤 게 바뀌었냐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트레저리죠. 이제 국채하고 MBS를 사들인다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서 문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문구가 살짝 바뀌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신용시장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쪽에 완화적인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지난 7월 달하고 코멘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시중에서 만약 국채 발행이나 재정 정책이 나왔을 때 이로 인해서 시중의 금리 상승이나 하우스홀드죠. 그러니까 가게라든지 기업이 자금을 쓰기 어려워졌을 때는 양적 완화를 늘리면서 국채의 매입을 늘리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중의 유동성 부족을 만회해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QE의 재개라는 거 지금 현재 보면은 페드에서는 7조 달러까지 대차 대조표를 늘렸고요. 실제 지난 4월 달만 해도 시장이 예상한 10조 달러까지도 늘릴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QE의 가능성, 양적 완화의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그 돈을 페드가 쓰면서 샌드로 쓰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샌드로 썼을 때는 실물 경기하고의 괴리가 더 벌어지거든요. 랜드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정밀 타격을 해주고 싶은, 샌드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정밀 타격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페드가 정밀 타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재정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얘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장황하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페드는 자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정부가 나섰을 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걸 뒤에서 충분히 서포트하는 역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역시 깔끔하게 우리가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함의가 많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짧게 보면은 2012년, 13년에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고요.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우리나라가 겪은 이제 아시안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뭐 이런 거 위기들을 저희도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심심치 않게 봤는데 그때마다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주요국 정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 주로 중앙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 또는 주요 기업 또는 대기업 중심의 구제 금융을 통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양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오건영 부장이 말씀하신 거에다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이제 랜드의 기능이죠. 랜드의 기능. 근데 사실 그럴 때의 시장의 회복 또는 실물 경기의 회복이라는 것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다 경험을 하고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주요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당연히 또 그때와 같은 방식의
금융 해결책들이 강구가 됐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완화하고 채권을 사주고 더 나아가선 주식도 사줄 듯한 이런 양상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걸로 각국 정부가 이거는 거의 전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오 부장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건 샌드의 기능이 되겠죠. 그냥 주는 거죠. 어찌 보면 기부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실물 경기의 회복이나 실제 경제 회복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사실은 전통적인 통화정책, 즉 랜드의 기능을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보다 훨씬 더 그 효과가 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역사의 교훈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두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얘기들은 상당히 중요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전해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이미 발표하는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위기 국면에서 결국 문제를 또 더 많은 부채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또 채택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그 부채가 완전히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기도 전에 또다시 엄청난 부채를 발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앞에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놓여 있는 거죠. 이제 주요국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이 재정 건전성이 건전하다고 하는 나라도 이제 상당한 부채를 지는 국가 부채를 지게 된 수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 이런 데는 이미 국가 부채 수준이 상당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가계 부채가 높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어쨌든 그러니까 부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좀 더 나눴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 발표 중에 이제 좀 제 머릿속에 남았던 것 중에 우리 베어링의 박종학 대표님이 그 금융 억압을 통해서 실질 부채의 부담 부분을 좀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발표 자료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채 수준을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제가 워낙 잘 돼갖고 당연히 잘 돼갖고 세수를 많이 걷어서 부채 수준을 낮추는 게 가장 교과서적이고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실질 수요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사실 그 방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찌 보면 이제 financial suppression, 금융 억압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각국 정부가 한번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건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진 박사님께서 훨씬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그게 이제 재정 적자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찌 보면은 경제가 제대로 구동이 돼서 성장을 하고 그 속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부채를 점점 줄여나가는 이런 상황이면 좋겠으나, 지금은 이제 부채가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뛰어넘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과거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40년, 50년대 이렇게 오면서 엄청난 부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 금리는 낮지만 인플레를 유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채를 좀 줄여나가는, 부채 비율을 100%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한 40%까지 줄여나가는 이제 그런 전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이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 여러 가지 통화가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서 또 이슈,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아져서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를 어느 정도 좀 용인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요, 자산 버블 뭐 이런 것도 조금 용인해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또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클 거기 때문에 지금 페드라든가 뭐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그 스탠스를 제대로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금융 억압 부분은 이거를 뭐 앞으로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하나의 옵션으로 뭐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박사님께서 좀 더 전문이시니까 워낙 어려운 설명을 문제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김 박사님이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뭐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결국 금융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뭐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전 세계가 사실 부채를 뭐 나중에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GDP 혹은 뭐 기업 같으면 기업 어닝, 가게 같으면 가계 소득, 어쨌든 캐시플로우를 더 늘려서 캐시를 인컴을 늘려서 결국 이제 녹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빚쟁이들이 이제 물가 상승을 통해서 가장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떤 금리 또 부채에 민감해진 실물 경제, 그리고 금리와 부채에 매우 센서티브해진 지금 자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오히려 뭐 모잡으려다가 초가상관 태운다는 이제 그런 격언대로 그렇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망가져 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까? 한 2050년 되면 지금 미국의 어떤 세수하고 세입의 격차가 한 3%포인트밖에는 안 되는데, 한 30년 후에는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 재정이 부족해집니다. 세수가 부족해집니다. 아마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CBO 예측에 따르면. 결국에는 앞으로 한 30년 내에 미국은 적자 국채가 계속 발행되고, 달러는 너무 원하지 않는 속도로 약세로 갈 수가 있고, 글로벌 통화 질서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빚을 많이 진, 하지만 전 세계의 빚쟁이들 중에서 가장 늦게 망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안 망할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미국이 결국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롱텀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결국 뭐 어떤 통화 패러다임의 변화, 결국 다시 금본위 제도로 가서 그 당시에 금 가격 몇 온스당 달러를 1달러로 고정하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통화 질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문제는 결국에는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어쨌든 많은 뭐 경제 현실과 또 자산 시장에 딸꾹질들을 많이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어떤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혹은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또 팀장님 말씀하신 뭐 오 부장님 얘기하셨던 뭐 페드의 또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상당히 뉴스의 어떤 중심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초입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자산에 대한 전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거시와 관련된 주제를 한 가지만 가볍게, 뭐 가벼운 주제는 아니겠지만 가볍게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 패널께서 발표를 해주시면서 언급이 됐는데, 이 인플레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본분 뭐 이런 거보다는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인플레 발생은 용인하겠다라는 놀라운 그 자세 전환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지난 한 두어 달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기축통화 발행으로 인해서 이 화폐 통화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과연 인플레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워낙 우리가 그 디플레 유사한 환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인플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 아닌 미신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융시장의 역사를 아주 길게 늘어뜨려 보면, 몇백 년으로 넘어가 보면은 인류는 계속해서 인플레를 경험해 온 거거든요.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경험한 게 불과 뭐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특히 2000년대 이후로 계속 그 디플레에 버금가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인플레의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보고, 그럴 리가 없어. 특히 이제 그 기술의 진보가 많은 가격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 인플레는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아주 특이한 단어로 이제 바이플레이션이라는 단어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즉 화폐에서 표시되는 어떤 재화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나, 또 반면에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상당히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인플레와 디플레가 공존하는 바이플레이션 환경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 년 전부터 학계에서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인플레의 뭐 가능성,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거시 부문에서 터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혹시 우리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이 우리 조 센터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저를 그러셔서 제가 이제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 출신은 아니고, 저는 뭐 제가 센터장이라서 전체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인플레도 그렇고요. 지금 매크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한진 박사님이나 우리 강신우 대표님께서, 또 우리 신한은행의 우리 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박 대표님도 잘해 주셔갖고, 저는 이제 그 매크로한 얘기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결국 이제 인플레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는 변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 19도 마찬가지지만 왜 부채를 내느냐, 이제 보면은 또 왜 제로금리 시대가 됐느냐. 이 지금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제로금리 사회에 진입했다는 거.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다 제로금리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없는 사회라는 거죠. 인플레가 없는 사회라는 거죠. 근데 한 축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메가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 설명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 성장률이 매년 10%, 20%씩 성장하고 있는 분명한 새로운 변화가 있고요. 거기는 당연히 주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속에서 많은 격차가 생기는 거죠. 격차. 지금 구경제와 신경제의 격차. 정부는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줘야 되고, 구조조정해야 되고, 또 고용을 잘 끌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돈을 랜드가 아니고 샌드를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 빈부격차 속에서 격차가 정말 조금 어려운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 간에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 그래서 국영제를 기준으로 한 물가 지표는 거의 물가가 오르지 못하고 우량 자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자산 버블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이런 좀 물론 저희들한테는 또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경제라는 게 상당히 풀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외람된 말씀입니다. 예, 뭐 예, 사실 이거 답을 내기 어렵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여서 일단 다음 이제 거시 부문에 대한 뭐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어떤 개별 자산이나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망, 뭐 현재 어떤 가치 평가 수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우리 업계에서는 쉽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각 부문의 전문가가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얘기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윤창선 키웨스트 대표님께서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주로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에 국한된 건 아니고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코비드 19 이후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주로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섹터별로 조금 좋고 나쁜 건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리테일은 과거와 같지 않을 거라는 거, 반면에 물류센터나 뭐 데이터 센터, 뭐 물류시설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좋을 거다. 근데 문제는 투자라는 거는 좋고 나쁜 게 갈려지면은 가격이 이미 상당 부분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망한 거라고 해서 그거를 꼭 사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 사실 오늘 질문이 많은 부분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윤 대표님이 어쨌든 부동산 부문에 이제 대표로서 나와 계시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황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용 부동산, 특히 대도시의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정부가 여기를 좀 누르려는 이런 다양한 정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뭐 굉장히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다거나 하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 발표한 거랑은 조금 거리는 있지만 네. 그래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주택이 들어간 부동산을 이야기하면 참 갑론을박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오늘 좀 포커스했던 것은 그런 이제 소위 거주와 관련된 소위 말해 정책적인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투자 자산으로서의 자산보다는 말 그대로 순수 투자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이유인데요. 앞단에 우리가 쭉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중에 가만히 그 취지를 바라보면 사실 그 매크로 정책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막으려고 이렇게 한 것도 한 측면이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부동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그 자산만 오르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의 글로벌 매크로 환경학 정책은 분명하게 부동산 시장을 상향시키는 요인이 된 건 사실이고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그 각국에서 처한 그 거주의 문제, 이 부분들로 인해서 그 정책들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수하게 투자로서의 어떤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기회평등의 조건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의 안정성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혼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들이 혼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가격이 그게 막 떨어지거나 올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도 주식과 비슷하게 부동산 자체의 가치하고 소위 말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 밸류에이션 부분에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또 있는 상황이 돼서 한편으로는 뭐 가격에 대한 그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해당 부동산의 가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어 자산들, 그 다음에 필수 불가격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동산 가격들은 계속 그 성장성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밸류는 기술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에서 계속 유지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이 내려도 좋다, 올라도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는 현재 그 상황들이 투자 차원에서 봐서는 소위 말해 주택도 투자 자산으로서의 좀 그 역할들을 또 하는 측면이 또 강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아까 우리 조 센터장님도 아, 예. 그 4차 산업 리츠, 예, 예, 리츠, 아주 예, 예. 흥미로운 예. 주제였고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예, 예. 뭐 이제 테크놀로지 진보가 우리 삶에 많은 거를 바꾸고 예,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분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아까 지적해 주신 뭐 데이터 센터, 예. 그리고 통신 타워, 뭐 예, 예. 물류 센터, 예, 또 예. 바이오 인프라, 예, 예. 뭐 헬스케어, 예, 라이프 예. 사이언스 뭐 이런 등등이 이미 뭐 저도 전에 기관 투자자에서 일하면서 하셨죠. 그런 것들이 예, 예. 몇 년 전부터 이제 예, 선진 시장에선 글로벌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마치 그 우리가 뭐 미국의 고 웨스트 금광을 캐러 서부로 갔을 때 맞습니다. 보면은 금광 장사보다는 그 예, 거기서 청바지 장사하고 장사들이 호텔, 결국 호텔하고 뭐. 살아남았죠. 지금까지도 리바이스는 있는 예. 거고요. 그런 걸 연상시키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뉴딜 예. 관련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그린 뉴딜 뭐 요거하고도 조금 뭐 맞습니다. 많이 예, 다- 개념이 다 인프라들이죠. 예.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좋긴 좋은데 예. 사실 이런 게 이미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치 산정,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성장하는 분야이면 분명한데 그렇습니다. 뭐 금강 캐러 많이 하면 청바지 장사도 여러 개가 생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더 말씀 좀 요거 드려볼까요?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거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병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가지 병존하는데 하나는 이 단기적으로 보이는 회사들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 대비 가치가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예를 들면 지금 수소 경제다, 뭐 그린이다 이렇게 하면 2040년, 50년의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30년 뭐 이렇게 하고 10년, 20년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너무 비싸든지 너무 불편하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발표된 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해서 뭘 했냐면 발표가 14차 5개년 기획이라는 게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듯이 중국은 지금도 5년짜리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시 주석 중심으로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5년의 미래인데 그 5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태양광 풍력, 두 번째가 5G 반도체, 세 번째가 온라인 플랫폼, 네 번째가 금융증권, 다섯 번째가 전기차 신형 인프라.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저희 한국판 뉴딜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기술 패권 전쟁을 하는 건 이제 굳이 나눠보면 디지털 뉴딜이고 유럽이 사활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 건 그린 뉴딜이란 말이에요. 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저물가로 왔고 저성장으로 왔고 더 이상 일자리도 없고 새로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요 국가들이. 그래서 그걸로 싸우고 있고 이제 그래서 성장하면 어떻게 보면 GDP 대비 부채가 GDP가 늘어나서 부채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뭐 그런 과정이 성공하면 제일 긴 흐름에서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제가 저보다는 아까 김 박사님이나 더 잘 아시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풍력 얘기를 해보면 풍력이 지금 우리 화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우리나라는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미 유럽은 풍력이 더 싸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풍력이라는 게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요. 그걸 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고정비가 들어가고 나면 몇 년이 상각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변동비가 없죠. 그렇죠.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말을 뭐 다 그런 얘기 하시지만
말을 타다가 차를 탈 때 차의 원가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말에 비하면, 마차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비교해서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과정에서 이게 고평가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 원가가 비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길이 정말 계속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가야 될 길이고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좀 투자 기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는 건 일자리도 있고 경제 성장도 있고 또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투자 기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들보다 또 다른 그런 것들보다 좀 해야 되지 않나. 부분적으로 그런 게 다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에 언택으로 지난 2분기 지금 미국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가 이제 많이 폭락을 했는데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된 게 저희들이 볼 때는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아마존 2분기 실적이 8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다 이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주가가 너무 많이 지나치게 이제 올라갔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과정은 저는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적이 또 좋게 나오면, 또는 이제 조정 한참 뒤에 다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 생각이 조금 여러 가지 가치를 좀 판단하는 기준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사실 그 기술의 진보, 4차 산업혁명,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등등이 삶을 바꾸고 자산시장의 가격을 바꾸고, 이런 또 그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그 와중에 있죠. 코비드19가 생기는 바람에 코비드가 그걸 거죠. 가속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 주식 시장 쪽으로 다시 이제 좀 옮겨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베어링의 박 대표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 사실 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회사들,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죠. 주가 상승률 어마어마하고 몇백 프로가 아니라 몇천 프로씩 올랐습니다. 또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이익의 증가가 최근에 눈에 띄면 이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다 좋은데 제 눈을 번쩍 뜨게 한 거는 이제 도미노 피자 사례입니다. 도미노 피자 사례. 우리가 보면은 진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그 회사만 이제 이런 기술이 바뀌는 수혜를 입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술은 모든 산업 분야를 바꾸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그 기업이 적응했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아주 구경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피자 회사도 그렇게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 예전부터 사실 성장 가치에 대한 그 논란이나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성장주는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늘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약간 파괴적인 혁신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그 기존의 그 리딩 컴퍼니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이런 기술 혁신도 이렇게 보면은 앞서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밸류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으나, 그 상황에서 경쟁자는 또 다시 생겨나가지고 그 기업을 따라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비드 19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고용도 몇십만 명씩 지금 오히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수익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이거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실 이런 유통시장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장 그 경쟁을 또 치열하게 해오고 있는 데가 월마트인데, 월마트가 최근에 눈에 띄게 그 온라인 비즈니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틱톡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하려는 이런 노력 같은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월마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약간 부진했다가 최근에 따라잡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아마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뭐 저희들이 또 뭐 넷플릭스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뭐 이 컨텐츠 쪽에서도 뭐 기존의 브랜드가 굉장히 셌던 뭐 예를 들어 나이키라든가 뭐 이런 데는 나는 독립적으로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뻗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어떤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런 리더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 혁신을 잘 활용하는 뭐 이런 기업들도 잘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도미노 피자고, 국내에서도 사실 그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눈에 안 띄더라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5G라든가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지금 이제 초보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얼마나 빨리 활용을 해서 다른 데보다 경쟁력을 높이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업의 밸류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실 자동차의 그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게 밸류를 받는 것이 뭐 IoT나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서 거기서 데이터가 생겨서 이거는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그 데이터에 대한 밸류를 주는 것처럼 뭐 여러 기업들이 아무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냥 그런 기술적으로 그쪽에서 리드해 나가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장착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느냐, 뭐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섹터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걸 꼭 분류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고, 또 가치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어떤 새로운 또 투자 전략이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롭지만 또 도전적인 뭐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주 흥미롭고 이 얘기만 해도 오늘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아마존과 월마트의 사례는 뭐 한국에서도 이제 쿠팡과 마켓컬리라는 아주 탁월한 회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마트가 빠르게 쫓아가는 모습도 보이는 데서 우리가 야 이게 꼭 그 기술을 먼저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침 그 자산운용사 대표님이 두 분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사실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젊은 층일수록 20, 30대들이. 근데 이제 과거와는 달리 뭐 저도 자산운용사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뭐 2000년대, 90년대만 해도 을에 이런 그 신규 투자자가 들어올 때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학개미라고 이제 명칭되는 데서 알 수 있다시피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 정보의 비대칭성의 소멸 이런 것 등등으로 스마트한 개인들이 많아진 것만은 분명한데, 사실 주식투자가 정보나 정보 해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식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약간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자산운용 대표님이 요 점에 대해서 이 간접 투자 시장의 위축과 또 이렇게 신규로 직접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뭐 해주고 싶은 이제 조언, 어드바이스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최근에 뭐 굉장히 증시 변동성이 커진 이후로, 특히 이제 3월 중순 이후로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활약은 진짜 눈부십니다. 뭐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도 했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뭐 몇 %에서 뭐 많게는 뭐 몇 배씩 이렇게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을 통해서 국내의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 따라서 그냥 투자를 하다 보니 수익을 많이 얻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따라서 했을 때 수익을 얻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 좀 꽤 많이 따라서 붙어서 그렇게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속 가능성이 있도록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개별 종목단에서도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좀 좋은 경험을 장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새로운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뭐 자산운용사 대표로서 한편으로는 간접 투자기금 펀드에서 자금이 나와서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좋은 경험과 더불어 이렇게 직접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구나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아마 느끼시게 될 텐데, 전업 투자자이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하면은 역시 이제 그래도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기업들 분석해 온 운용사의 펀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칙으로서 자기 자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적립식 형태로 자기의 돈이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해보고, 그런 관계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주식시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직접 투자나 또는 펀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뭐 대부분 동감하고요. 다만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이 맨 처음에 그 투자하시는 때 보면 사실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회사 사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특히 요즘 많을 겁니다. 뭐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그 유사한 업종 내 그 여러 회사들 중에 어떤 거를 고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너무 이렇게 함몰을 하다 보면 사실은 거기에서 놓치는 수도 많고, 그리고 자기의 자산을 노수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펀드의 장점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낼 수 있다는 것들, 또 그 펀드와 유사한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산들을 증식하는 방법 중에 그 그로스가 굉장히 좋은 것들을 투자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점점 더 그 가치들을 이제 우리가 분산시켜서 포트폴리오화해서 그거를 연속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펀드나 ETF 가처럼 그렇게 포트폴리오화되어 있는 자산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성 자산들만 집어넣는 산업군에 투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로 펀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툴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이 워낙 큰 주제고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각 분야에 상당한 내공을 갖고 있는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크게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지도 않은데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코비드-19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 첨단 기술을 우리 생활에 급격하게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또 한편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모두 주면서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우리 모두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0년 만에 인류의 에너지원이 바뀌는 이런 걸 가져다 준 거 아닌가. 그 화석 연료가 이제 신재생 연료로 가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언젠가는 코로나는 종식이 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온라인 기술이 발달해서 이걸로 회의를 하고 뭐 이런 건 있겠죠. 이거는 생산성을 분명히 높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모여서 웃고 떠드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사라지면 다시는 안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은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하고 중요도를 갖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면서 이것이 자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자산 시장이 너무 화랑세를 보여서 사실 개인들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이런 건 있는데, 역사가 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 급하게 큰 돈을 벌려는 유혹에서만 벗어나 있으면은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복리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버는데, 자산가가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쉽게 휩쓸려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은, 금융시장에서는 중력의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유효하다. 언젠가는 밸류에이션이 맞고 그거에 따라 금융자산의 가격은 돌아갈 것이다. 다만 시간의 문제이다 라는 것만 좀 명심하면서 이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 한국금융신문사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오늘 좋은 의견을 통해서 토론이 한결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보태주신 우리 5분의 패널 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